6월 23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유는 알고 계시죠? 파월, 금리 2번 더 인상은 꽤 정확한 예측, 긴축 기조 재확인하고 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서 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나요? 가격이 빠지니까. 가격이 빠지면 사실 내 멘탈도 같이 거기에 조정돼 있죠. 그러나 이 부분을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상과 큰 그림, 한 100년을 그려볼게요. 저는 큰 그림을 좋아하죠. 100년은 크게 한번 그려보고요. 한 30년 정도 한번 쭉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정리가 될 거예요. 왜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고, 연준의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 도착지가 보일 겁니다. 파월 금리 2번 더 인상은 꽤나 정확한 예측이다. 긴축 기조 재확인. 이런 말이 나오면서 먼저 코인 가격을 좀 볼게요. 자, 이게 10분봉이거든요. 훅 하고 밀렸어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훅 빠졌죠? 그쵸? 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훅 빠졌습니다. 거래량이 일시에 터지면서. 자, XRP도 마찬가지였죠? 보시면 가격이 상승에 나오고 쭉 밀렸다가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훅 하고 밀려버리는 거죠. 고점과 저점폭,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뭐지? 하고 궁금해할 수가 있죠. 핵심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의 흔들기, 이꼬르 시장 컨트롤이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와 금리, 채권 금리 시장과 환율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항상 언급드리고 있죠. 입체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면서 작게도 그려나갈 수 있고 크게도 그려나가야 진짜 큰 판, 지도가 보이는 겁니다. 맵이 보인다는 거죠. 맵이 보였다면 뭐죠? 그 보물 지도를 들고 우리는 대항해를 시작했으니까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 거죠. 콜럼버스가 대항해를 시작해서 미국, 아메리칸 대륙에 깃발을 꽂았듯이 현재 유럽에 엄청난 자금줄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 뿌리는, 미국과 유럽의 뿌리는 바로 그들이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간밤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0.9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S&P는 0.37 상승, 다우는 0.01 약보합권, 거의 보합권이었어요. 자, 오늘 국내 증시 0.91, 0.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볼게요. 국내 증시가 그동안에 워낙에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고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돌아 나가고 있죠. 그렇죠? 파동을 그려 나가면서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또한 돌아 나가고 있다. 다만 나스닥이 훨씬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조금 있다가 나스닥의 큰 그림을 보면 한눈에 감이 잡힐 거예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는 긴축 재확인했지만 대체로 강세. 나스닥 0.95 상승. 미 국채금리입니다. 미 국채금리가 튀었어요. 자, 하루 만에 금리를 보더라도 자, 훅 튀었다가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3.72에서 3.80으로 훅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싹 가라앉았다. 이 뛸 동안에 그 바람과 함께 증시와 코인 시장 흔들거렸겠죠. 자, 1개월물을 보더라도 자, 3.83을 찍고 다시 한번 튀었다. 3개월물을 보더라도 다시 한번 튀었다. 1년치를 보더라도 고점을 찍고 튀었다가 쭉 가라앉았지만 그래도 고점권에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금리가 현재 다시 살짝 튀는 상태. 그리고 원달러 환율 1304원, 즉 원화의 약세. 원화의 강세가 이어졌다가 원화 약세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서 달러 또한 찔끔 강세 101.99. 자, 발언폭 대비해서 달러가 그다지 많이 튀지 않았어요. 달러 인덱스 값입니다. 이게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격을 비교한 거예요. 유로, 엔, 파운드,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이 5개 통화를 달러와 비교한 인덱스입니다. 자, 달러의 폭이 강하지 않죠. 선진국 통화 대비 원화 대비해서는 좀 강했습니다. 달러가. 그리고 중요한 건 엔화가 얼마나 튀었는지 볼까요? 자, 중요한 건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데 일본 경제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엔화 약세에 더불어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을 하고 있죠. 더불어서 엔화가 약세일 때 일본 니케이는 상승폭이 강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물가가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이 시대를 끝내고 3%, 4%에 갔다. 그러면서 경기가 부황되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진짜 일본 경제가 돌아나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왜?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금리입니다. 금리는 경기의 거울이에요. 그러나 금리를 못 올리고 있죠. 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본 경제는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로 금리를 멈춰놓고 엔화를 약세로, 초저 약세로, 엄청난 약세를 몰아놓고 현재 경기를 의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 그들의 동의하에. 자, 이것만으로도 뜻하는 바를 알 수가 있어요. 경기를 일시적으로 리바이벌 시키는 겁니다. 중국도 봉쇄를 해제시키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현재 경기를 부양하고 있죠.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죠.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자, 이제 미국 증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급하게 돌아 나가고 있어요, 현재. 미국 증시의 큰 그림을 보시죠. 자, 미국 증시의 월봉입니다. 자, 보시기에도 너무 급하게 튀고 있죠? 바닥을 찍고 엄청난 하락 끝에서 바닥을 찍고 이 하락 기간에 전 세계 증시와 코인 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실물 경제는 박살났습니다. 사실 이 화면을 크게만 봐도 역사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과거를 읽어낼 수 있으면 현재를 직시할 수 있고요. 미래를 통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중요한 부분을 많이 언급드릴 것 같아요. 자, 보면 엄청난 하락 끝에 강세가 나왔죠. 근데 너무 빨리 달리는 거야. 굉장히 빨리 달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요거 물량 소화하고 찔끔 반등이 나왔어요. 연준 제롬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야, 천천히 달려. 우리 금리 인상 올릴 수도 있어. 천천히 달려.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과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을 통해서 쭉 역사와 흐름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시죠. 나스닥의 월봉인데요. 최대한 확장해 봤는데 1998년도까지밖에 확장이 안 되네요. 저는 사실 이 이전에 1929년 경제 대공황,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자, 그 뒤에 1987년, 물론 이 안에 엄청난 이슈가 많았습니다. 1987년으로 가볼게요.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 때 증시가 하루 만에 엄청나게 단기간 만에 박살이 나게 되죠. 그리고 1997년 그 유명한 동아시아 외환위기, 한국발, IMF발 외환위기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2000년도 닷컴 버블, 그리고 미국발 9.11 테러가 있었죠. 2001년, 2년 근방에서 대한민국에는 2002년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습니다. 쭉 가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뭐가 있었죠? 미국발 리만 브러더스,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제로금리와 함께 양적 완화의 탄생이 시작되게 되죠. 이때 블록체인이 탄생합니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되죠. 이때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다가 이제 전 세계에서 미디어와 책 속에서 나오죠. 탈중앙화를 명분으로. 그들은 탈중앙화라고 외치고 있지만 진짜 그 책을 쓴 저자가 탈중앙화에 대해서 또는 중앙화에 대해서 또는 인문학적으로 많은 그런 통찰을 했는지 또는 공부를 했는지 정보를 연결시켰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바로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에 이은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 4조 2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이때 기준금리를 5% 이상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무너지죠. 자, 그리고 쭉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다가 2011년, 12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 흔들리게 되죠. 이미 유럽은 재정이 거덜나 있는 상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이어지고요. 그리스 금융위기 사태는 또는 그리스 부채 위기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답이 없는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쭉 올라가다가 2014년도에 금리를 올린다 그랬는데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못 올립니다. 2015년도에도 금리를 올린다 그랬는데 못 올리게 돼요. 더불어 이때 중국이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약세, 엄청난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서 전 세계 환율 정쟁이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2016년도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 전 세계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에 바로 상하이 밀약이 협약이 됩니다. 환율 정쟁 우리 그만하자.
이러다가 같이 다 죽는다. 증시고 실물 경제도 다 박살난다. 그리고 바로 2010년도에 영국발 브렉시트가 있었죠.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 기준점면가 바로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이분의 긴축 쇼크가 있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 그랬는데 시장이 엄청 흔들거리니까 못 올린다는 거죠. 왜? 유동성 장세에 엄청나게 젖어 있었거든요.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년 동안 금리를 못 올려요. 13년도에도 못 올리고 14년도에도 못 올립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가서야 결국 한 번 또 올리려고 그랬는데 브렉시트와 여러 가지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한 번밖에 못 올리죠. 2017년도가 돼서야 경제가 본격적으로 받아주게 되면서 금리를 3회 인상하고요. 2018년도 마지막으로 금리를 받아주게 되면서 연속 4회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증시가 빠그러지죠. 빠그러지고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게 되죠. 완전히 단기간 만에 초고속 급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로 금리와 2008년도에 양적 완화를 넘어서게 되는 천문학적인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미칠 듯한 엄청난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또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동원되게 되죠. 미국에서는 일명 로빈후드, 한국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으로 명칭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연준이 드디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실물 경제와 증시를 박살내게 됩니다. 명분은 인플레 파이터이죠. 그리고 나서 박살이 났어요. 자, 박살났고 요만큼 반등해 있습니다. 이만큼.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산 역사가 보이죠? 1997년도. 그럼 못 봤어요. 98년도부터 보셨죠? 중요한 건 2008년도 이후부터 자세히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해 볼게요. 뭐죠? 시장이 빠질 때마다 물량을 소화했다. 빠질 때마다 물량을 소화했다. 빠질 때마다 물량을 소화했다. 빠질 때마다 물량을 소화했다. 마찬가지이죠.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자, 한번 눈으로 더 크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보이시죠? 2008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는 다른 나라의 경제로 갔습니다. 또 세분해서 2020년도 세상으로 또 한번 이해해서 볼게요.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다른 세상. 2008년도 이전과 이후는 다른 나라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제로금리, 바로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의 시스템이 끝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은 2008년도부터.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다른 세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2008년도 이후에 보게 되면 물량 소화하고 상승, 물량 소화하고 상승. 이게 작아 보이는데요. 확대하면은 엄청난 흔들거림이에요. 볼까요? 2008년도, 17년도거든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유럽발 재정의 리스크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완전히 크게 요동치는 시대예요. 하나하나 확대해 보면 엄청난 리스크였지만 결국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때는 단기간 만에 엄청나게 빠그러졌죠.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물량 소화하면서 달려 나갔습니다. 달려 끊임없이 나갔어요. 그죠? 빠질 때마다 물량을 소화하고 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자,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말입니다. 복구를 하고 천문학적인 무제한 양적 완화와 함께 제로금리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장을 부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는 시장을 무너뜨렸죠. 시장이 박살이 나건 실물 경제가 박살이 나건 의도적으로 부셨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증시가 받아주지 못하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추었다. 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연준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을 부셔버릴까요? 아닙니다. 시장이 부서지는 건 언제다? 2024년도 기준점이다. 왜? 물량 소화하고 가야 되니까. 물량 소화하고 가야 되니까. 더불어 하나 더. 2024년도 이후에는 증시와 코인 시장이 있죠. 여기에 자금줄, 유동성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에 자 유동성이 들어가게 되겠죠.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중요한 건 이때 들어가는 양의 가치가 그 비중 자체가 다를 겁니다. 2024년도 이후에 증시도 상승이 나겠죠. 빠그러진 다음에. 그러나 그 회복의 속도와 파급력과 탄력은 가상자산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죠? 오늘 오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블록체인의 탄생 이유, XRP 레저, CBDC의 탄생 이유는 전 세계 중앙은행 첫 번째로
금융 회계장부 전산망을 하나로 합칩니다. 여기에 송금 기업과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 바로 회계장부가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금융의 원툴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들이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리플과 SEC의 소송이고요.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와 전 세계 자산운용사가 줄지어서 현물 ETF 신청을 하고 있죠. 더불어서 다음에 다가오는 바로 혈관을 깔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마지막 피날라를 장식을 해줘야. 이거를 너무 빨리 달려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하면 뭐죠? 야, 너무 급하게 달려나가고 있잖아. 니들 좀 멈춰. 스톱해. 연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찔끔 달렸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 라고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금리가 좀 튀었고 달러도 찔끔 강세였고요. 원화는 많이 약세였습니다. 단기간의 흐름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2023년은 무엇이 됐든 간에 반등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야 아구가 맞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두꺼집을 빨고 새 판을 짤기에 그런 판이 깔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CME 페드워치에서 7월 미국 기준금리 0.25% 인상 확률 71.9, 동결 가능성 28.1. 중요한 건 뭐다? 연준의 금리 이슈는 살짝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갈 확률이 무척 높다. 그래야 톱니바퀴, 아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시장 당연히 물량을 소화하고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일본 기준으로 쭉 물량 소화하면서 가고 있어요. 양봉을 다시 한번 찍죠. 음봉을 살짝 찍었다가 이 비트코인이 음봉을 찍으니까 코인 시장 전체가 흔들거렸던 것 뿐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윗꼬리를 달고 쭉 흘렸다가 다시 양봉을 달고 있어요. XRP도 윗꼬리 달고 쭉 흔들거렸다가 현재 양봉을 달면서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송이 중요한 거죠. 지금 XRP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송이 마감과 불확실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XRP 세상이 도래합니다. 42 플러스 대만인 코르님의 트위터인데요. 엘리트들은 눈에 잘 띄는 무언가를 하기 전에 당신에게 말합니다. 체계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말할 때 당신은 들어야 한다. 그들은 결국 쇼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디어 그리고 증시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S&P, 무디스, 피치 전세계 신용평가사 제 방송을 긴 시간 동안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미국 나스닥, 뉴욕 증시, 뉴욕 증권거래소,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여기 보면은요. 해외 증시와 시장 지표를 아까 살펴보셨잖아요. 자, 미국의 시장 지표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죠? 뉴욕 상업거래소, CME 페드워치 또한 관련이 있죠. CME 당연히 깊은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달러의 가격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기준입니다. 그쵸? 여긴 뉴욕 상업거래소, 원자재는 대부분 여기 다 있죠? CME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다 거듭 언급드리고 있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들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XRP 777일 하락세를 돌파하였다. 576% 랠리를 앞두고 급등세로 설정. 자, 큰 그림이에요. 자, 다크 디펜더님의 트위터로 가보겠습니다. 자, 단기간적으로 흔들거리고 있지만 이 장기간에 777일 만에 이 하락세를 돌파를 한 거예요. 돌파하고 봉을 하나 찍었습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강력한 상승 패턴이 기대가 된다. 요거는 뭐죠? 패턴상으로도 여기 맞물린다는 거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구역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 소송으로 장기간 눌려왔죠. 요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고 위에서 누르고 있던 물량이, 중력이 사라져야 본질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몇 년을 고생해도 몇 달이면 우주선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폭발할 때 개인들이 많이 들려오겠죠. 미친 듯이 달려붙을 겁니다. 왜? 오직 보는 건 가격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달려들 겁니다. 왜? 이쁘잖아요. 왜? 잘생겼잖아요. 돈 많아 보이잖아요. 돈 벌 것 같잖아요. 올라갈 때 투자하는 특징이 뭐죠? 뇌동적으로 특별히 생각할 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걸 밈이라기도 하고 뽀모라기도 하죠. 계속 올라가니까 와 끝까지. 떨어질 때는 왜 팔고 싶죠?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죠? 우리의 투자 철학은 뭡니까? 떨어져서 바닥에서 박박 길 때,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다 떨어져 나갈 때, 다 욕할 때, 학을 띨 때 우리는 모아갑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폭등 나올 때, 우주선 폭발할 때 이때 모두가 예스할 때 우리는 노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차익 실현할 준비를. 그건 뭐죠? 끊임없이 장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남과 달라야 됩니다. 일본의 미쯔비시 은행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 중이다. 일본 최대 은행인 미쯔비시 금융그룹이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하였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외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위해서 현재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접촉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이 통과됐으며 지난 1일부터는 일본의 은행, 신탁회사, 송금 사업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는 일본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된다. 미쯔비시, 리플과 무관할까요? 아니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리플. 여기 가운데 쭉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여기. 미쯔비시가 보이죠? 미쯔비시, B&I 멜론, 그리고 SBI. SBI의 CEO인 기타 요시다카가 2025년 기준점이죠. 일본의 모든 은행이 XRP를 사용하게 만들겠다. 그 중심에 소프트뱅크와 손정희 회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프라를 깔아나가죠. 미쯔비시, 미즈오, SBI, 그리고 더불어서 JP모건, 뱅가드, 블랙록 이들의 파괴력은 이미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영국의 원펀치인 HSBC, 어제 중국 상하이, 싱가폴과 홍콩이 요즘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여기에서 HSBC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언급을 다시 한번 드려봤습니다. 산탄데르, 오늘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스페인 최대 그리고 유럽 내 최대 금융권 중 하나이죠.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투자사 CME 그룹도 투자 내역을 보셨을 겁니다. 이 CME 그룹의 전 세계 원자재 상품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 엑센추어도 마찬가지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크셔 회수웨이, 그리고 여기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로 미국 달러의 주인 중에 하나입니다. 구글과 B&I 멜론, R3, 스위프트, 리플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한다는 거죠. 이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고 있는지 가만히 주시하고 있다가 목적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계속해서 연준을 통해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럴 때마다 가치를 확신할 수 있다면 도착할 수 있겠죠. 빠질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실력입니다. 그걸 내공이라고 하죠. 선수들은 알아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하죠. 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야구를 하건 골프를 치건 같은 선수들끼리는 깊이가 보이죠. 그렇죠? 영어를 잘하건 회화를 잘하건 간에 깊이가 있는 애들끼리는 그 사람의 깊이가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그 내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